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한국에도 미사일이 있나요? 2. 한국형 중화기. 3. 이런 설계는 생각도 못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장자오종은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나서도 가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자오종이 은퇴한 후 몇 년간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대 교체가 있었으며 한 군사 전문가가 장자오종의 자리를 이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위험한 국가로 분석하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을 중국몽을 저지하는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러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중 패권 전쟁, 제로 코로나 봉쇄, 그리고 오는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 등 굵직한 일이 많았고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의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의 망군 장교로 전역한 후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 교수를 역해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 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러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안에 우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후를 봤을 때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봅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발동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야 활발해질 건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화약이나 무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약이나 무기는 전부 나토에서 주고 있는데 나토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탄약고가 통통 비롯되잖아요. 종합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바람은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처럼 무기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석효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에 동맹국이 맞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표, FA50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SI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구식 K136 구령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령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엄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주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폴소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여기서 부어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아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서방 국가 대부분의 일은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거나 각 나라에 원조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기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토끼내야겠고 그렇다고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회해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안 주겠다. 야,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줘서 물량 없잖아. 그니까 나한테 사자. 대신 나랑 우크라이나 엮지 마?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척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한국은 시도 새도 모르게 우러 전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 편으로 돌아섰을 때도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엄청 무시했었어요. 한국 약하다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친했던 이유는 자국의 생존 때문이었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서방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출하면서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국도 이젠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과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무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통큰 구매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 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우회 루트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기가 한국식 첨단 무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 지원의 빈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의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흑해에서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상 운명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으로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터키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분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함 급 분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모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분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 기뢰입니다. 활공 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 폭탄 KGB에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 수레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 수레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촉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응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 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응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의 감응에서 유촉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의 반응에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용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응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저 기뢰와 감은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의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구는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 이끼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용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복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 필사를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 폭탄에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 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에서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만 중 활공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유도 폭탄인 K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기뢰는 기존 기뢰의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듯 투하해 지근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함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기뢰는 로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 미사일, 홍래,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질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계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밍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이 P-8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이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기뢰,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초된 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KF-2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격에 맞으려면 항공모함이 58,000톤급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형 중형항모 건조 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영 방송국이 특집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군 전력 분석 시험평가단에서 공개한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 규모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모의 항공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기존 건조하기로 계획되었었던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부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중국의 랴오닝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모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국력은 인구와 군사력이 포함된 국가역량 종합치 싱크,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 GDP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효율성 점수가 1이면 적정 규모, 1을 넘어가면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을 달성한 항공모함은 8개였고 11개는 1을 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는 11.062점으로 국력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효율적인 항공모함의 규모를 도출해냈는데요. 길이 279m, 폭 68m의 만재배 수량 58,300톤급의 중형항모가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한 항공모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맞먹는 크기이죠. 그렇다면 이 58,000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신형항 공모함 P-8DCNS 모델입니다. 프랑스에서 차기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모델로 59,000톤급의 길이 284m, 폭 72m로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캐토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KF-21 보라매를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 군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본 항공모함의 라팔 전투기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해상작전 헬기 5대, 총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항공모함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KF-21N과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20대 정도의 조기 경보기도 탑재할 수 없었던 기존 경항모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에 애초에 경항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건조할 거면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하고 확실인 전력이 될 중형항 공모함이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중형항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까지 6에서 8년이 소요될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중국 군함의 우리 영해 침범이 잦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군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행보가 계속되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진수한 중국 해군은 항모 전단을 내세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진입한 횟수가 아니라 진입한 군함 수로 집계했다고 밝혀 총 영해 침범 횟수는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잠수함까지 우리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의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에 190km까지 접근했었고 지난해에는 단 1회 뿐이었지만 우리 영해로 100km 가까이 접근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단 7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새로운 이지삼과 호위함들을 건조하여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전단에 맞서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에 맞먹는 중형항모를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형 함재기 KF-21N의 모형이 공개되며 이를 함재기로 하는 한국형 중형항모가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의회에서 KF-21을 함재기로 하는 중형항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형항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N과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에서 한국이 중형항모를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F-21 함재기 모델의 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F-35B를 함재기로 바로 운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도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고 비행거리도 너무 짧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인 KF-21은 이미 7월 19일 충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당일 30분 동안 비행을 했으며 순항 속도로 비행했지만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KF-21에는 기본 모델에 비해 날개 크기를 키워 양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제 항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N의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KF-21N은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해서 경항모에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각하게 뒤처진 육상자위대와 달리 해상자위대는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도 가지지 못한 중형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기가 죽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1을 잡고 EU 표준 전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육상 무기도 그만큼 팔리고 있고 개선점을 발견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지. KF-21이 저렴하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자리를 빼앗으며 많이 팔릴 것 같아. 무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세일즈에 뛰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T-50 훈련기로 미국 업체들의 협력을 얻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은 문과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T-50은 설계를 미국 로키드 마틴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스스로 제트 엔진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국산 좋은 점은 가격밖에 없잖아. KF-21을 누가 사가겠어? 언제부터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 이미 한국은 여러가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항공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을 오래전부터 추월해 저쪽은 이미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양산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기만 있고 차기 국산 전투기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든 흑잡아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 KF-21이라는 성공한 문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까지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향후 KF-21N이 탑재된 중형항모가 완성된다면 우리 해군에 무너지지 않는 중추가 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누빌 21세기 거북선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